윤산동 동아쌤입니다. 비문학 독해하는 법을 이제 학생하고 현장에서 기술들을 뽑아가지고 쭈루룩 정리를 하다가 이걸 재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어쨌든 핵심 키워드를 여기도 정했지만, 이게 키워드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 단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안에서, 이 안에서 서너 개가 됐던, 5개가 됐던 핵심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근데 이게 연결이 돼서 줄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줄거리를 뽑으면 이 줄거리가 주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여러 개를 뽑으면 여러 개 뽑은 중에서 큰 개념이 있어요. 이 큰 개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큰 줄기를 만들면 여기에서 주변에 있잖아요. 작은 개념들은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큰 고구마 줄거리, 작은 고구마 줄거리 되는 것처럼 이렇게 줄줄이 따라 나오면 이게 나누어져서 구조가 되거든요. 구조. 그래서 구조화거든요. 그러면 요 단어 화살표, 요 단어 화살표, 요 단어 하면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 단어를 연결해서 구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주제를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입니다. 다음은 이제 예측력입니다. 예측력. 읽으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 이게 시험 문제랑 관련이 있을까? 어떤 시험 문제 나올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중에 뒤에서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예상이 들어맞았으면 잘 읽는 거예요. 시험 독서가. 그러니까 읽기하고 시험 독서하고 차이는 뭐냐면, 읽기는 중요한 거 중심으로 흐름을 잡는 것인데, 시험 독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 중심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기하고 시험 독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왜? 모든 거를 다 시험에 출제할 수 없고,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적당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를 예상할 때는 그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제시문이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에 적당할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문제와 예상이 맞아서 내 예상력이 커갈수록 나중에 이 여러 번 읽지 않아도 되는, 한 번에 읽어도 시험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렇게 그대로, 자, 내용은 그대로 나옵니다. 아니죠. 내용에 이만큼을 떼어내고 이만큼을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능에는. 근데 문제는, 여기 문제가 나오죠.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똑같이. 근데 이 문제를 해설하는 것 중에서 추가 설명되는 거는 또 수능에 나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문제를 변형하는 건데, 이런 변형 문제를 연구하려면 나는 시험 문제를 예상했는데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이 예상한 걸 변형 문제로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까지 스터디하면서 예상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지문 분석을 다시 해요. 이걸 시험 문제를 요걸 내면 좋겠다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읽을 때 시험 문제를 예상하는 이 예측력 자체가 나중에는 수능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거. 자,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암기해가지고 완벽하게 아는 거하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똑같이 수능도 내가 암기하고 알고 있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상식으로 푸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식으로 읽어가면서 어느 내용들이 어디에 있나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아는 암. 그러면 수능에서 읽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병독이에요. 이게 제시문하고 문제하고 나란히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거고, 이 문제의 핵심들을 뽑아서 발췌해서 여기서 어디에 그 유사한 단어, 유사한 문장이 있는지 발췌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수능 풀 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선택지의 키워드로 확인하거나 이렇게 큰 개념으로 뽑은 단어 주변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키워드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구조화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가 중요하고, 이렇게 큰 개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두 갈씩 읽기도 중요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걸 갖다가 이해하는 게 추가로 아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아는 거.
수학 능력 시험이 이렇게 추가로 써주고 추가로 제공한 정보를 해설할 수 있는가, 해독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에서. 자, 다시 읽을 때 두괄식하고 미괄식으로 쳤을 때요, 미괄식 가끔가다 나오고 거의 90% 이상이 두괄식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단락의 첫 문장만 쭉 연결해서 주제를 예측할 수 있는 훈련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어디에 있는지 안다 할 때는 두괄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첫 문장을 연결하면 이 변화의 흐름은 첫 문장에 쓸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못 쓰고. 시간이 변한다거나 공간이 변한다거나 사람이 변한다거나 이렇게 시공간 인간은 이 첫 문장의 흐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읽어주면 굉장히 흐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된 접속사가 나오고 그 뒤에 주제가 나오거나 그 결론이 미괄식으로 꼬리 주변에 있다면 접속사 뒤만 깔끔하게 읽어주면 돼요. 두괄식으로 읽으면서. 그러니까 두괄식으로 읽을 때는 플러스 접속사 뒤에 문장까지 같이 읽어줘라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를 하면 어떤 추상적인 설명, 이론이 나온 다음에 그 예시가 이렇게 박스 쳐주면 돼요. 이렇게. 이걸 완전히 이해했으면 이 예시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응용 문제나 적용 문제에서 이 예시를 끊어서 하나하나 매칭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면 예시를 박스 쳐놓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또 이렇게 박스 친 다음에 나중에 예시의 종류에 따라서 과정이나 1, 2, 3, 4 예시의 종류나 과정은 이렇게 번호를 매겨줘요. 문제 풀 때 필요한 경우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박스 차고 박스를 만들어 놓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 전의 일반 문장을 이해했다면 예시는 박스 치면 되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일반적인 문장과 구체적인 문장을 구별하는 그런 용도로도 이렇게 박스 치면 여기 일반 문장, 그 뒤에 예시 뒤에 일반 문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일반 문장의 큰 흐름을 파악할 때 예시를 박스 치는 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어쨌든 시험 문제는 딱 두 개예요.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근데 세어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아닌 거 찾아라고, 아닌 거 찾아라. 세모. 그 다음에 20개 정도가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두 골라라. 뭐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고르는 건 두세 개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 틀린 거도 비교하고, 공통으로 비교하면서 점검해야 될 거는 6하원칙밖에 없다는 거죠. 확인해야 될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는 6하원칙이라는. 그러니까 연관돼서 6하원칙을 연관해서 이거 누가 했고, 언제 했고, 어디서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만 포커스로 맞춰서 6하원칙 중에 하나,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공간은 좀 드물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시간하고 공간은 배경으로 뜨니까.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나오게 되면 확인을 해서 구별하고 체크해놓고 이렇게 시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로. 자, 그 다음에 체크를 할 때 1순위는 동그라미 치고, 이게 2순위인데 2순위는 그냥 밑줄 치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밑줄, 다 동그라미만 전부 다 치면 이것과 이것의 상호관계나 이것과 이것의 이 서열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1순위, 2순위로 이렇게 나누어 주셔도 되고, 주요 부분은 확인하고 부수 부분은 동그라미 크기가, 자, 중요하면 동그라미 크게 치고 덜 중요하면 이렇게 치고, 보통 조금만 중요하면 동그라미 조그맣게 치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달리 해도 나중에 읽을 때 굉장히 우선순위를 찾을 때, 단어의 관련성이나 주요 관계를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아니면 2순위를 칠 때 중요할수록 밑줄을 꼬불꼬불을 많이 하고, 덜 중요할수록 조금 덜 하고, 나중엔 이렇게 피고, 나중에 이렇게 피면 돼요. 이해되세요? 나름 읽으면서 이 단어와 단어의 우선순위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1순위를 연결해서 뭘 만들어요? 나중에 구조화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전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보세요.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비문학을 읽으면 서론 앞부분 조금 읽고 결론 부분 읽고 본론을 읽어도 돼요. 순서상으로.
왜 그러냐면 서론 앞부분 조금하고 끝부분 조금 읽으면 그게 서론 첫 문장 주제, 끝문장 주제, 그 다음에 결론 가서 확실히 안 다음에 본론을 왜 이렇게 나누어 놨는지 보면 결론을 알고 본론을 나누기는 되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 단락부터 읽어도 되고 서론 첫 문장 읽고 서론 끝 문장 읽고 결론 읽고 본론 읽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선경 후정에 먼저 경치 배경을 쓰고 후에 감정을 쓰고 주제를 쓰기 때문에 선경 후정 때문에 주제를 알고 왜 경치가 그걸 썼는지를 아는 게 시험 보는 데는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문학 풀 때의 최고의 요건은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재빨리 파악하고 주제를 찾는 게 먼저고 상세하게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재점검, 최고 빠르게 점검할 때도 주제와의 관련성으로 점검을 해주면 오류가 덜 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 대립구도를 체크할 때 동그라미는 긍정적, 좋은 거, 세모는 부정적, 조심해, 날카로운 거, 중립은 네모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이게 긍정, 부정뿐만 아니라 A, B, C 이렇게 구분할 때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분류해서 종류별로 나누어 놓고 시험 문제가 공통점 찾아라, 차이점 찾아라 밖에 없으니까 분류해 놓으면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내용에 해놓고 이 동그라미가 기분이 좋다. 세모가 기분이 나쁘다. 이 네모가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과정들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모양끼리 연결해주면 전체 흐름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접속사는 이렇게 쳐져요. 접속사. 근데 이 접속사 종류가 접속사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부사, 영어에서 말하는 연결어, 그 다음에 지시어, 이런 것까지, 지시어까지 이게 결론이, 접속사 뒤에는 결론이, 접속사 굉장히 드물게 씁니다. 이렇게 비문학 살펴보시면 접속사 찾으면 접속사 뒤에는 거의 90% 확률로 중요한 내용이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고 연결어, 표지어, 특별한 부사, 지시어들을 확인해 놓고 문장과 문장의 관련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 구조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연결어의 가치, 영어에서 연결어 한 250개 정도로 해가지고 뭐 표로 따로 만들어 놓고 A4에다 정리해 놓는다고 이거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구조 독해하는 데는. 자, 다음에 한자가 나왔다. 비분하게. 그러면 이 한자 있는 것만 쭉 연결해서 쭉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이게 필수 영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한자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따옴표를 쳐줬어요. 비문학에다. 그 단어에. 그 따옴표 친 것만 쭈르륵 연결하니까 핵심어가 쭈르륵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 단어만 연결해봐도 특징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적이지 않는 표기들이나 표시들이 있으면 집중해서 보시면 흐름 잡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정의입니다. 정의. 이 수학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워요. 배운 거를 시험 문제 출제하는 때는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근데 여기에 새로 정의하는 거는 다시 정의를 해줘요. 알 수 있게 쉽게. 어렵지 않게. 이게 어려울 뿐이에요. 이게 숨긴 거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풀어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꺾은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어떤 표시들은 해놓으면 돼요. 정의는.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한번 읽은 거에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지구는 네모나다 라는 게 나오고 넓게 설명을 하면 그 진짜 나온 거예요. 네모나다는 거를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에 맞춰 풀면 돼요. 이해돼요? 그거를 A라는 사람이 정의했는데 이거를 뭐 논란으로 찬반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그런 정의의 가치가 뭔지까지 추가로 뒤에 써준다. 어떤 거를 정의를 해주면 이 정의의 의미가 뭐고 특징이 뭐고 예시가 뭔지를 써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뒤에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 뒤에 관련된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반복은 강조예요. 반복은 강조인데 반복 설명하는 게
비문학 독해 나오게 되면 이게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면 이게 왜 나오는지 차이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락으로 똑같은 걸 설명하고 그걸 예시로 설명하고 그걸 또 뭔가를 적용해서 설명하면 여기에 있는 요소랑 여기에 있는 요소랑 여기에 동그라미 요소가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요소 여기 동그라미 요소를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왜? 반드시 시험 나와요. 강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오면. 왜? 분량상으로 5단락인데 3단락을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복의 요소끼리 연결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낯선 단어가 나와 잘 모르는 단어.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낯선 단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음에 그런데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근데 낯선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끊어서 한 개, 글자씩 이렇게 문맥이면 문장의 맥, 문장의 흐름 이렇게 추적, 이치 이렇게 단어의 뜻을 추리할 수밖에 없어요. 유사 단어. 근데 어디서? 문장 안에서. 이 문장과 이 문장, 이 단락과 이 단락의 흐름 안에서 여기 사이에 모르는 요 단어가 나오면 요 한 개를 끊어서 요걸 단어 2개로 만들어서 이것과 이것이 연결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거의 에러가 안 나고 한 개를 모르더라도 요 단어를 모르더라도 특별히 벗어나는 단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의 맥으로 추리를 하시면 좋겠고 정말 힘든 게 이거죠. 상식적인 내용은 삭제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삭제를 안 하네. 나 같으면 쭉쭉 지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상식적이냐 이게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거 필요시 보고 놔두면 되지만 뭘 해보면 되냐면 모의고사를 다 푼 다음에 이 문제 다 풀었잖아요. 요 문제를 푸는데 최소로 읽어야 되는 걸 형광펜으로 이렇게 한번 쳐보잖아요. 요거만 읽으면 풀 수 있다. 다 안 읽어도. 그러면 이게 다 읽는데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만 조금씩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 살처럼 붙어서 추가로 글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해서 쓰는 화장 같은 역할이에요. 쉘 같은 역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은 삭제하라 했을 때 이거는 글을 쓰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쓰면 이거는 추가로 보통 써 들어가는 거야 하는 걸 감으로 잡고 싶으면 시험 문제, 이게 배경지식을 늘리고 싶으면 이거를 꼭 필요한데 요거는 삭제해도 돼. 그럼 삭제하잖아요. 보통 필요 없으니까. 이 삭제하는 이유들을 자꾸 누적시키면 굉장히 삭제가 빨라져요. 원리가 비슷해서. 근데 수업을 하면서 삭제 이유를 계속 얘기해주면서 삭제를 할 겁니다. 자, 인과관계는 과정은 과정은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내용도 이걸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해줘야 돼요. 이 화살표, 국어에서 화살표는 시간이 경과됐다는 거예요. 서사, 인과, 과정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동태적 관계가. 그래서 꼭 시험 문제 나와요. 순서 변화는 시간 경과의 순서 변화는 순서의 이후에서 원인과 결과했을 때 원인은 전제가 되고 결과는 주제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 원인이 있는 문장을 전제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당연했을 때, 이게 너무 밀접했을 때 이걸 생략하기도 해요. 전제를. 그러니까 화살표가 나오는 거는 서사, 사건 서술 하는 소설하고 과정, 그 다음에 그리고 과정처럼 그 다음에 인과, 원인이 먼저 나고 결과가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공간에서 시간이 변하면 시간 공간이 변하고 공간이 변하면 장소가 변하니까 구분 체크해야 돼요. 뭐 화산에서 살아남기, 우주에서 살아남기, 바다에서 살아남기처럼 이렇게 공간만 바뀌어도 주인공이 똑같아도 다 이야기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져도 느낌이 달라지니까 시공간의 변화는 나눠져야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말을 많이 나옵니다. 공시적, 통시적. 이렇게 시간을 통과하면 옛날 것과 현재 것과 미래 것 이게 시간 변화로 비교하면 이거는 통과 시간에서 통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공통 시간인데 동양, 서양, 앞집, 뒷집, 동구, 서구 이렇게 장소 같은 시간의 장소를 비교하면 공시적이라고 그래요. 접근 방법 때문에 요거 자체로도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는 실전에서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익숙한 체크법을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니까 통시 공식을 설명할 때의 느낌이 나잖아요. 도형이. 흔적이 있으면 어떤 흔적을 남겨놓으면 그 흔적 때문에 이 시험 볼 때 내가 생각한 거 이렇게만 쳐놔더라도 이렇게 치더라도 이 칠 때의 생각이 조금 추가로 나요. 그 체크를 하고 체크법을 딱 보면 연상이 돼요. 그 체크했을 때의 생각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실전에 사용할 익숙한 체크법을 확실히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기억이 시험 볼 때의 느낌이나 기억이 훨씬 더 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줄거리를 보면 전체 키워드 2세 줄의 줄거리를 만듭니다. 줄거리를. 전체 키워드로 두세 줄의 줄거리를 만들고 요점 정리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보면 해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의 내용, 여기에 나와 있는 줄거리들이 나오면 이걸 압축해서 써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요점 정리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포함한 줄거리는 요약되어야 되고 이걸 뭐든 기억을 하던 판단을 하던 국어는 문장 형태로 다 완성된 문장 형태로 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있게 해놔야 잘 암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 확인입니다. 문제에서 배경이 되는 키워드. 이렇게 문제 보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요. 여기 이게 설명 문제인지 수사법 문제인지 아니면 핵심 이론 문제인지 일치형 찾는 문제인지 적용 문제인지 이것과 관련된 여기 문제 안에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 꼭 써주거든요. 아이들이 핵심 키워드의 의미를 잘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꼭 찾으셔야 되고 문제마다 이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 그 문제마다 관련된 유형의 배경이론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배경이론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이 배경이론이 뭐자 이렇게 알아야 한 번 문제 풀 때 이런 이론에 대해서 이런 거 나와. 그럼 다음번에 이런 배경이론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이게 누적되거든요. 이게 종류가. 그러니까 유형 파악을 해서 유형에 쓰이는 표현법이나 쓰이는 선택지에 나온 단어들이 익숙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관례 확인. 자, 제시문은 교과별 특성으로 비문학, 문학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다. 이건 경제 지문 주제가 어디 있고 역사 지문은 어디에 있고 음악사 지문은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교과랑 연관해서 준비해야 되고 주제를 배열하는 구조를 누적해서 기억해야 정말 빨리빨리 늘어납니다. 주제는 어디 있다. 주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주제를 찾으면 반절 이상 끝난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변형 부분 확인. 해설을 읽을 때 해설의 의도를 읽으면서 출제자가 함정파는 기술이에요. 함정 어떻게 팔까?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제시문에 출제가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요거는 빼먹었구나. 제시문 변형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변형 문제를 경험하려면 변형 부분을 구분하려면 해설을 철저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해설 자체 내에 요점 정리나 이런 데서 출제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의 밭은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집의 값은 문제가 아니라 그 해설집 값이에요. 그러니까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나 해설지의 차이가 있어서 애들이 고를 때 문제는 똑같아요. 수능 기초로.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해설지를 보고 자기가 맞는 걸 찾는 거거든요. 자, 주제 동일 내용을 삭제하거나 어디 부분을 삭제하고 어느 부분을 더 추가해서 이런 내용을 쓰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해설지 보고 유출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제목 확인. 해설의 제목을 한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비문학이 있으면 여기 뒤에다 제목을 문장으로 써야 돼요. 수특이나 이런 거 풀었을 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빨리 떠오르는데 아니면 이것만 보면 이런 내용이었지 하면서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문장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이런 내용 쓰고 요 단어와 관련된 거 쓰고 이렇게 관련된 거 써도 줄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푼 문제를 제목을 여기다가 써주고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형태로 기억이 오래가고 여기서 더 공부한 걸 요 문장, 이 주제 문장과 관련돼서 이 제목은 단어 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조금 더 쓰고 여기다 조금 쓰고 또 너절너절해서 여기다 이렇게 조금 더 썼다고 쳐봐요. 핵심으로.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총정리할 수 있다고.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핵심을 누적시켜야 된다. 자, 다음에 이제 보기는 요약해야 된다는 거. 애들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라고 그러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보기예요. 보기가 있어야 문제가 선택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핵심 요약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론 배경이고, 이거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핵심 배경을 다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5가지. 4개에서 5개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가 선택지. 어쨌든 문제하고 선택지 보고 다 풀으면 되니까. 선택지 5개. 5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에 한 게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보기는 4개 이상의 키워드를 뽑아놔서 우선 선택지랑 비교하는 거예요. 선택지랑 비교랑 비교한 다음에 그래도 답이 없을 때 제시문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로 주제를 확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 상승은 이렇게, 하강은 이렇게 치면 됩니다. 내용에다가 평가가 좋으면 이렇게, 나쁘면 이렇게. 왜? 얼마큼 더 올라가는 건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수치가 정확한 것도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는 증가, 감소, 컸냐, 작았냐, 나빴냐, 좋았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더 좋을 수 있잖아. 이렇게 이과 애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애들이 뭐 국어 있다냐고. 왜 얘도 착하고 얘도 착하고. 제일 안 착한 애 찾아봐. 제일 착한 애. 그런 게 얘도 착하잖아요. 맞아. 똑똑한 애들이 그래요. 자, 어쨌든 체언하고 용언이 있으면 이 체언에다가 이 용언을 이미지를 도용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체언이 커갔다. 그러면 체언 옆에다가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용언의 이미지를 체언에다 위표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체언 말고 용언의 흐름만 쭉 연결해도 분위기, 태도, 어조, 분위기, 태도, 어조, 심리, 감정 이런 게 떠요. 왜? 서술어의 형용사나 동사에 따라서 감정 표시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선지 비교는. 왜? 선택지 키워드를 비교를 먼저 딱 해서 이게 손의 방향, 손가락의 방향을 보면 어떤 손가락부터 체크해야 되는지 5개의 손가락부터 해서 아니면 이 5개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의 공통성이 뭐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묻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비교 후에 제시문을 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선지 비교를 안 하고 하나씩 제시를 보면 실질적으로 5문제 푸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지 비교를 조금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손의 모양의 특징을 보고 이 선지가 이런 특징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독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누적되기 시작하면 선지만 딱 보면 이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읽는 게 빠르고 정확하겠다가 표시가 돼요. 거기다가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이런 체크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이 비문학 독해가 굉장히 탁탁탁탁 기계적으로 잘 된다는 거죠. 자, 단락 구분. 형식 단락이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근데 내용 단락이 있으면 이 2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자, 내용 단락으로 구조화 시키는 거고, 구조가 이해됐을 때, 이제 그 오해독 이상이 했다는 거예요. 구조를 딱딱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안 틀린다는 거예요. 주제에 대해서는. 이 구조를 나는 이유까지 이해했을 때, 글 쓰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선지 확인법은, 선지의 앞에 한 개가 있고, 뒤에 한 개가 있고, 포인트가. 요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3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뒤에 있는 게 다 똑같을 때는 앞에 것만 확인하면 되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봤더니 상식적으로 이상하면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가 더 중요하냐? 해봐야 돼요. 자기가 체크하고, 누적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험 푸는데 지장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하다고 해봐야 내가 그거 알고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푸는데 착각할 만한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어쨌든 한 문장을 앞에 포인트가 있는데 뒤에만 보다가 틀리거나, 뒤에 포인트 있는데 앞에만 보거나, 뒤에 관계를 못 보거나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2개가 연결이 안 된다.
이 상식의 차이가 되게 많아요. 이 배경이론, 스킬, 감의 차이, 수준의 차이. 이게 상식적으로 연결이 딱 됐나 안 된다가 확 떠오르는 게 감이 좋은 날이고, 안 떠오르는 날은 다 확인해야 돼요. 앞도 확인, 뒤도 확인, 관계도 확인. 자, 국어는 1대1 대입니다. 1대1 숨은 글자 빨리 찾기 게임.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이렇게 제시문에 있는 것과 여기에 선택지에 있는 5문장이 있는데 요 한 문장의 내용과 요 단락의 요 내용이 비슷해 하는 거는 초보가 푸는 거고,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비슷해 그러면 중수가 푸는 거고, 요 문장의 요 단어하고 요 단어는 유사한 단어야 이렇게 했을 때 고수가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대1 대응 빨리 찾기 게임이야.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넘어서 단어와 단어끼리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숨은 단어를 찾아서. 그러니까 제시문과 선지의 1대1 대응은 얼마나 빨리 찾느냐의 게임밖에 안 돼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다르대. 같은 단어인데. 그게 뭐라고요? 배경 지식이 너무 없고 영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단어만 딱 봐서 모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보는 거고, 문장과 문장을 봐서 모르니까 이 전체 단락하고 여기에 선택지에 있는 이거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를 하려면 1대1 단어 빨리 찾기 게임까지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시나 이런 데서 고전소설에만 나오지만 이렇게 별표되는 게 있어요. 이 표시되면 한 10% 정도 영향이 있고 시험 문제에서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표시, 기호보호는 문제 풀기 위한 요건 별 표시. 별 표시는 보여야 되고, 요 별도 표시는 뭐냐면 기억, A 뭐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이렇게 체크해 놓아야 나중에 선택지에서 빨리빨리 확인하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손으로 풀기예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혼란스럽지 않고 바로바로 이게 체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걸 찾아요. 그러는 동안 멍 때려요. 그래서 빨리 체크해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는 별도로 표시된 거, 제시문에 표시된 거. 됐죠? 자, 별 표시는 오답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정보를 주는 거니까 확인하고 한 10% 정도 영향이 주고 별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리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별도 표시하는 게 또 뭐 있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으면 가로 기준, 세로 기준,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인 특징 부분, 이렇게 4가지는 별도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가로 기준이 뭔지 세로 기준인지, 이게 반비례성이구나, 근데 여기에 꺾인 게 있구나, 이렇게 4가지는 표시해야 돼요. 그래프든 도표든. 그러니까 표로 이렇게 나올 때도 가로 기준이 뭔지 세로 기준이 뭔지, 여기에서 이게 반비례, 정비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디가 높고 어디는 낮은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답을 얻기 위해서 최소치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야 늘어요. 그래야 쓸데없이 집중해서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입체로 보여요. 중요한 건 더 툴럭 튀어나오고 안 중요한 건 내려오고. 그게 익숙하게 될수록 빨리 읽어주고 정확하게 읽어주고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을 해보려면 문제를 다 푼 문제집을 갖다가 이걸 문제 푸는데 필수적인, 어차피 내용을 여러 번 보고 문제도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그냥 빠르게 읽어도 되고 어느 부분은 천천히 읽어야 되는가, 이런 속도 변화를 알아야 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 더 천천히 읽고, 이게 발췌도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 길이나 내 A에서 B까지 오는 걸 전부 다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집중할 땐 집중하고 아닐 땐 안 하잖아요. 근데 초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좀 고수가 되면 중요한 거 딱 보고 준비하고 가고 나머지는 좀 신경 안 쓰고 가고 편안하게 가고 그러거든요. 초보 때는 다 보게요. 저 멀리 있는 차까지.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이거 보고 보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이게 초보 독서라고. 그러니까 익숙한 독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한 걸 계속 판단하고 누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연도가 나오고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 연도는 또 나오고 인물도 또 나와요. 그게 흐름을 체크해야 돼요. 당연히 왜? 이거 통시적 비교니까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 이 문제 순서 보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만 이렇게 두 줄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뭐 A와 같은 문맥 단어. 그런 거는
일찍 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돼. 5개 문제를 어떤 문제부터 푸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또 이 5문제의 관계가 어떻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문을 독해를 하는 게 이 5문제를 순서대로 푸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유형별 풀이가 완성됐다는 거야. 물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나는 다 써먹어요. 하도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20년 애들 가르쳤으니까. 근데 본인은 못 써먹어. 못 써먹더라도 몇 개는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연습하면서. 어떤 걸 써먹고 어떤 걸 확인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걸 다 쓰면 선생님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30%를 사용하던 20%를 사용하던 반을 사용하던 본인의 독해 속도로 본인이 연습해가면서 뭘 연습해야 될까? 어떻게 했을 때 이걸 더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거 연습하는데 참고 삼아서 쭈르륵 보라는 얘기지. 됐어요? 자, 보시면 비문학 개요도가 어딨냐? 해설에 있어요. 그런데 비문학 할 때 보통 학원 가면 여기다가 핵심 정리하라고 핵심 정리하고 핵심 정리하라고 이렇게 써요. 이거를 다 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갖고 써놓잖아요. 제목 쓰고. 그럼 이게 개요돼요. 문장 개요. 이게 간단한 문장 개요가 아니라 이게 단어로 되어 있는 구절 개요. 그러니까 단락의 구분의 필요성, 개요랑 주제의 관계, 흐름을 잡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이 어딨냐? 여기다 내가 키워드 뽑으라는 단어들이에요. 여기다 뺐나, 요 글 쓰고, 글 쓴 요 빈 공간에다가 구절로 써나 똑같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쓰면 구체적으로 더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리하는 것 뿐이지. 자, 다음. 어떤 걸 상세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응용 문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시문이 나오면, 이렇게 이 부분을 응용하면, 여기에 있는 구절, 뭐뭐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절별로 다 끊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대치되는 것들이 제시문에 나와요. 응용하는 것도. 사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세한 독해로 1대1 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게 적용 개념이에요. 적용 응용 개념. 사례 적용할 때. 근데 이게 보기까지 끼면 최고 난이도 문제야. 자, 국어에서 어쨌든 수치화, 정확한 수치화도 나오지만, 수치 나오면 체크를 하겠지만,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는 거지. 반대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게 강화되든지, 어떤 게 약화되든지. 대립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게 도그라미고 긍정적이고 어떤 게 부정적인지. 그러니까 선지 개념도 반대 개념을 찾으면, 왜? 그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맞는 게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맨날 헷갈리는데 가장 알맞은 것은 그러면 이거를 내는데 이것도 강력하니까 조심해 이런 거야. 가장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면. 그런 것처럼 A가 아닌 것은 하면 B밖에 없어. 요 B는 답이 아니야. 소문자비는. 이것도 답이 아니야. 문과는 그래. 그러니까 극단 대립 개념을 떠올렸을 때 훨씬 더 잘 푼다는 거지. 이제 선택지를 분류를 하면 요거 2개랑 요거 2개는 반대될 때가 있어. 그러면 이 2개하고 요 2개가 반대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뽑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뽑아야지 요거랑 요거 이렇게 뽑으면 쉽지 않다는 거지. 먼저 이렇게 반대 개념을 뽑은 다음에 동그라미 계열이냐 세모 계열이냐 확정한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 미세하게 선택하는 거지. 자, 추가 설명으로 낯선 개념은 추가 설명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확인합니다. 수학은 응적이니까 써줍니다. 그러니까 포기 안 해도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에요. 이게 30% 이상은 나오는 거. 30% 이렇게 나와서 이 뒤에 이렇게 추가된 요 30%, 이게 30%는 70%는 여기 나오고 이게 70%고 이게 30%예요. 이 30%는 설명해 줍니다. 이게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요 안 알려주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자, 요약 연습. 30%에서 점점 삭제율을 내가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 30% 지우고, 그 다음에 50% 지우고, 그 다음에 60% 지우고, 그 다음에 70% 지우고, 그 다음에 남은 30%에서 선택하고, 15%를. 이게 최고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런 삭제 훈련을 안 하고, 고르는 훈련만 하니까 잘못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삭제 훈련을 저랑 할 거예요, 이 책에서. 이해되셨죠? 네? 고르지 말고 먼저 삭제하라고. 삭제한 다음에 거기서 선택하면, 그러면, 자, 5명이 있는데 3명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고르기가 편하잖아. 이렇게 줄인 다음에, 선택의 여지를 줄인 다음에 선택한다고. 자, 국어 문제는 교과목 문제가 아닌
국어 문제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교과목이 뭐냐면 비문학에서 과학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야. 이건 국어일 뿐이야. 그러면 이걸 과학으로 했으면 이렇게 했지만 국어니까 이렇게 해놨어. 그럼 가서 보면 이게 커졌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아이들이 비문학 하면서 배경지식 다 해야 돼요?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안 해도 풀 수 있다는 거지. 문장 대응으로도. 단 시간이 많이 걸려. 문장의 의미를 하고 하나하나 대응시키면. 이게 비교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잖아. 독해 기술은 어려운 걸 빨리 푸는 기술이 절대 아니에요. 쉬운 거를 빨리 푸는 것이 기술이고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필수적이지 않고 약간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거를 판단해서 그걸 빨리 푸는 법일 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낯선 영역이 나오면 요점 정리라도 해서 요점 정리를 구해서 기본 개념이라도 읽어봐. 이거는 아이들 어떤 애를 가르쳤더니 경제는 하나도 못 풀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경제 안 배웠대. 안 배운 적이 없대. 중학교 때도 어떻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도 몰라.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얘가. 경제사나 예술사도 그렇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하면 정말 좀 더 빨리 풀더라고. 그러니까 비문학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애들이 배경 지식이 느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영어 독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영어에 나오는 상식들을 많이 익히는 거야, 애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 배경식이 최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비문학하고 영어 지문 독해일 거야, 아마. 고등학교에서. 독서보다. 자, 실전 연습을 할 때는 시간을 실전 연습, 방법도 실전 연습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실전처럼. 진짜 맞습니다. 자, 실전 연습처럼 안 하면 실력은 올라가는데 성적이 자꾸 그대로예요. 왜? 나는 연습을 해서 실력은 있는데 실전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보는 템포나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시험 보실 때 본인의 뇌가 1.5에서 2배 빨라요. 이게 심장 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1.5배, 2배 빠르게 만들어서 집중을 한 다음에 풀고 연습을 하면 시험 연습이 되는데 똑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연습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평소에 혼자 풀 때는 98점인데 시험 보면 맨날 88점이고 70점이고 막 그래요. 뭐 그런 애들이 속도감을 잡지 못해서 그래요. 긴장하는 속도가. 속도가 빠를수록 집중력이 좋아져요. 1.5배에서 2배속은. 그래서 인강도 교재를 다 공부한 다음에 찍어서 부분만 1.5배속에서 2배속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을 빨리 해요. 1.5배속, 2배속 힘들걸요, 제 거는. 방법 이해, 실제 사용은 다르다는 거니까 본인의 성향 차이도 있지만 본인의 연습 차이입니다, 확실히. 자, 범위를 한정합니다. 제시문의 범위만 이해하는데 막 엄청나게 연관되고 엄청나게 넓게 하는 건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인강도 이 제시문을 공부하고 인강책을 공부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시체해야 되는 거고 이걸 넘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건 국어가 아니에요. 뭐 국어 공부하라고 했더니 막 뭐 분명히 이해도 해야 되지만 뭐 양자역학 자세히 공부하고 아니 그게 또 나오면 좋겠지만 작년에 나왔어. 상대성 이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중력에 대한 이론이. 그럼 금년에 안 나오는데 중력 이론 공부하고 있어 계속 얘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국어라니까 국어. 근데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포기 안 하고 들으시는 걸 보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게 큰 거고 어떤 게 작은 거예요. 이거는요 뭐라고요? 개인차가 심하다고. 나는 이건 작다고 생각 안 한다. 초점이다. 이거는 뭐라고요? 시험 문제 이걸 우연히 뭐 4문제나 5문제밖에 못 내니까 우연히 그게 시험 문제 나왔으면 내가 잘 뽑은 거고 시험 문제 안 나왔으면 나랑 작가의 출제 의도가 좀 다른 것 뿐이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pu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상을 했는데 안 맞아. 맨날 안 맞아. 예측력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상할 수 있다는 것만 하나도 엄청난 능력이야. 그러면 새로운 각도의 문제를 뽑고 뭐하고 할 수 있어. 자, 키워드 찾아내면서 내가 연결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뽑은 거하고 여기 해설지에 있는 뽑은 요점하고 비교는 해봐야죠. 비교는 해보고 이런 거를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나는 독특하게 뽑았어. 그럼 엄청 잘 뽑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첫 문장의 연결 흐름 빠르게 예시 끊고 6카운트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포점이. 이게 누가로 된 거예요? 언제로 된 거예요? 어디서 안 해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문제를 다 놓고 이거는 누가인지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뽑긴 하는데 그냥 요거는 무엇을 어떻게 왜 몇 개 안 되네요. 그래. 왜? 언제 어디서 빠지고 누가도 빠져요 거의.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포인트가. 제가 그랬죠. 주요하고 부수는 나누기에서 본인이 나누면 된다고. 그죠? 근데 주제 위치는 어딘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해보고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 자체가 요거를 어떤 건 동그라미로 어떤 건 세모로 어떤 거는 이렇게 네모로 치는 이 기술 자체가 체크법의 완성이에요. 연결합 표제는 혼자 하실 수 있고 한자도 하실 수 있고 새로운 정리도 할 수 있고 반복도 금방 되고 단어도 추리도 이걸 해보면 순식간에 익숙해져요. 근데 어떤 애가 그래요. 이걸 오해해갖고 다른 단어를 했을 때 그래서 틀릴 확률은 적고 그렇게 틀렸다면 어차피 저렇게 추리 안 하면 어차피 틀려요. 오해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배경지식 탁하지 않고 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돼요. 배경지식을 느리든 속도가 빠르든 쉬운 문제를 푸는 순서 변화, 시공간, 연습 체크법.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하는 체크법. 자 보세요. 이거 보면 대략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죠? 이렇게 묶어갖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기억나죠? 이런 것처럼 어떤 흔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얘기할 때 이것도 기억나잖아요. 그죠? 어떤 흔적을 만들어 놓으면 그 흔적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어떻든 만들어서 자기가 의미 부여하고 순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주제와 포함한 줄거리, 문제마다 유형 배경 이론은 지금 유형 파악 많이 설명했죠. 이제 이 심화 이론도 다음번에 해주고 싶은데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뭐를 해요? 이 비문학 독해하는 제시문 읽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별 이론 추가로 해서 할 겁니다. 어쨌든 주제 구조는 누적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형을 기억한다는 거는 그런 유형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기억이나 판단은 다 문장 형태로 하고 뭐 어쨌든 체험용은 되고 선지 비교해라. 이거 되게 쉽진 않아요. 그러면 선지를 5개를 쭈루룩 비교를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노는 같은 느낌도 나고 이걸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배경이론을 모르면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선지를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 글을 파악해서 읽어나가야 기억이 더 잘 나요. 한두 단어 읽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또렷또렷 보는 게 낫다는 거지. 자, 1대1 대응 수문 글자 카츠인데 이 속도 차이. 근데 속도가 어떠래요? 그러네요. 쌤, 속도가 아주 빠르면 실수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데 실수 안 하는 한계가 어디냐고. 수학 계산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암산으로 하면 실수하는 애도 있고 암산을 안 쓰고 다 쓰면 속도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암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틀리지 않을 정도의 연산을 딱딱 암산해서 해나가는 게 그게 수학 연습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큼 써야 돼요? 뭐 과정 왜? 근데 어떤 애들 실수하면 여기 과정에서 맨날 이거 실수하면 너 이런 계산 나오면 생략하지 말고 다 써. 양쪽에다 곱하고 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속도를 최대한을 했을 때 맞추는 게 어느 정도 속도인가를 자꾸 연습해서 이 속도 자체의 능력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어가 이론을 알려주기 쉬운데 연습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문제 체크도 하고 이건 땡땡이고 문제 체크도 하고 땡땡이고 속도도 올려야 되고 연도별 체크하고 유형별 풀이법 되게 풀이법 저번에 했던 거 이제 기억나죠? 이거 한 번 더 정리해서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분류형, 이건 무슨 형, 이런 무슨 형, 무슨 형은 어떻게 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로 다시 정리해갖고 설명해 줄 거야. 유형 정리.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단락 구분 당연히 필요하고 상세 독해 할 때는 끊어서 하고 반대 개념 잡고 자 메커니즘 거의 비슷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쉬운 데는 빼고 어려운 데만 읽고 필요한 데만 읽자. 전체 흐름을 보고 몇 가지